2000년도에 나왔던 초기 모델 중에 7900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 장비도 마찬가지로 96L과 384의 블록이 교체가 가능한 장비였는데요. 그거는 좀 차이점이 엔지니어분이 오셔서 나사를 조여주고 하면서 블록을 교체해야 되는 약간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반면에 컨스티어 6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유저분께서 쉽게 서랍식으로 블록을 뺐다 꼈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보시면 약간 투박하게 생겼고요.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가끔 이제 이게 냉장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셨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전원을 끈 상태에서는 이렇게 뚜껑이 열립니다. 전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이 들어있으면 뚜껑이 열리지 않고요. 전원이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뚜껑을 열어서 보시면 위쪽에 광원인 텅스텐 할로겐 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 그 히트 커버, 그러니까 히트 블럭이 장착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블럭, 실제로 서멀 블럭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를 교체하셔서 지금은 이제 96에 패스트 96에 장착되어 있습니다만 384L이라든지 이런 걸로 교체를 하고 싶을 때는 블럭과 히트 커버를 같이 교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교체해 주시는 방법은 이 적혀있는 프레스 툴 투 릴리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발을 내리신 다음에 당기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빠진 다음에 이거를 벗겨서 빼고 다른 블럭을 놓고 닫아주시면 장착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덜컹 소리 날 때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고 위에 그 커버도 마찬가지로 누르신 다음에 당기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96L 렌즈가 달려있는 이것이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걸 바꾸실 때는 384에는 384개의 구멍이 뚫려있는 히트 커버로 바꾸셔서 해주신 다음에 이것도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꾹 밀어주시면 교체가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텅스텐 할로겐 램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텅스텐 할로겐 램프는 그 수명이 2000시간이라고 하는 수명의 그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런을 꾸준히 돌렸을 경우에는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게 되면 램프 이제 교체 타이밍이 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아마 스페어로 램프가 하나 더 장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램프로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는 저희 엔지니어분 요청하셔서 칼리브레이션 그 램프를 교체하시고서 칼리브레이션 다시 받는 서비스를 제공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직접 램프를 교체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램프를 교체하는 방법은 뒤에 걸 제끼신 다음에 위로 빼시면 되기 때문에 그 남자분들께서는 많이 해보셨을 텐데 자동차의 그 램프 교체하는 그 전조등이나 램프 교체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교체를 해주신 다음에는 항상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걸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칼리브레이션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오늘 교육 내내 천천히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램프를 교체를 안 하시면 그 빛이 저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마치 블럭의 오염이나 이런 블럭의 불량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주로 이제 블럭이나 이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소모품인 이 램프의 문제 때문에 이제 나중에 한 3년, 4년 정도 지났을 때 데이터가 갑자기 이상한 게 나온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램프가 몇 시간을 사용했는지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 내가 매번 그 램프를 몇 시간 썼는지를 매번 확인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램프를 교체할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 런을 돌리기 전에 경고창이 뜹니다. 경고창이 뜨기 때문에 그 경고가 뜨면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램프에 대해서 벌써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비에 이상이 있다고 보고가 올라오는 것 중에 80%는 다 램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 의심하실 때는 램프를 가장 먼저 의심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장비가 다 한글 지원이 안 돼서 영어로 제공이 뜹니다. 근데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제 다시 인수인계를 하시고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거 그냥 오케이 누르면 일단 런은 다 돌아가게 되거든요. 런은 다 돌아가겠고 데이터만 점점점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문구를 정확하게 읽어보시지 않으시면 그게 램프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 모르실 경우가 가끔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뜨면 그 에러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에러 메시지 자체가 암호화처럼 돼 있어서 무슨 에러 메시지인지 모를 때는 저희 쪽으로 그 에러 메시지를 캡처해서 보내주신다고 하신다면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엔지니어분 방문을 요청드리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비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비 이제 어떤 것부터 먼저 켜야 되느냐 이런 구동 순서부터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 케이블, 네트워크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장비를 먼저 키든 컴퓨터를 먼저 키든 커넥션에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가끔 이제 발생하는 것 중에 커넥션이 안 돼서 장비에서 컴퓨터에서 런을 불러도
기계로 전달이 안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주된 원인은 장비를 먼저 켜고 컴퓨터를 나중에 켰을 때 커넥션이 잘 안 되는 문제가 가끔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방지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컴퓨터를 먼저 켜시고 그 이후에 장비를 켜시면 커넥션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먼저 켜신 다음에 장비를 켜시면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기 때문에 아래로 스위치를 내려주시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스탠드 언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탠드 언론이기 때문에 이 화면 자체에 터치 스크린으로 바로 런을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그 차이점 중에 하나는 그 터치 스크린이 진행하시는 거는 이제 템플레이트라고 파일을 만들어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그 프로토콜대로 그대로 런을 진행시키는 건 가능하지만 세세하게 어느 웰에 어떤 샘플이 들어가고 어떤 타겟이 들어갔는지까지는 지정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돌리셨던 템플레이트가 있으시면 바로 돌리실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컴퓨터를 이용해서 런을 돌려주시는 것이 세세한 설정까지는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면 스탠드 언론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런을 돌리신 다음에 그 파일을 USB로 가져가신 다음에 다시 어사인을 다시 하신 다음에 재분석 버튼을 누르시면 그것에 맞게끔 다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내주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염려하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아마 10카피가 아마 제공이 됐을 겁니다. A4G로 해서 20카피. 네, 근데 저도 분명히 10카피라고 알려져 있고 10카피로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펀트6가 판매되고 있는 데 들어가서 10카피라고 말씀드리면 벌써 몇 차례 20카피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20카피까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키를 받으셔서 그걸로 액티베이션을 시키시면 컴퓨터 총 20대에 대해서 이 지금 걸려있는 소프트웨어 같은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데이터를 USB로 가져가신 다음에 선생님들 개인 컴퓨터에서도 분석이 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컴퓨터 아이디를 묶어서 라이센스를 인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다른 컴퓨터에서 작동을 그 소프트웨어를 다시 까시려고 하신다면 라이센스 키를 하나 더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마다 라이센스를 갱신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 키를 만약에 다른 컴퓨터로 옮기신다면 한쪽 컴퓨터에서 라이센스를 종료를 시키시고 다른 쪽에서 다시 재액티베이션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소프트웨어 상에서 액티베이션 시키겠다, 종료시키겠다라는 커맨드를 몇 개를 입력하시면 그 라이센스 살아났다 죽었다고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1년 정도는 지금 그대로 쭉 가니까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1년 정도 지나면 라이센스가 익스파이어 됐다고 나오면은 그때 액티베이션을 다시 누르시면 인터넷 연결해서 연결된 컴퓨터에 연결이 되면서 바로 다시 그 라이센스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추후에 라이센스 관련해서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뭐 전화상으로도 상담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니까요. 저희가 바로 상담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장비를 보시면 이렇게 뷰 템플레이트, 브라우저 익스페리먼트, 컬렉트 리저트, 세팅, 툴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 숏컷해서 쭉 버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스트 96의 제노타이핑, 패스트 96의 멜트 커브, 패스트 96의 스탠다드 커브, 사이버 그림 뭐 이런 식의 숏컷들이 나와 있는데요. 플레이트를 로딩하신 다음에 이 버튼을 바로 누르시고 스타트 런 버튼을 누르시면 이거 세팅에 맞게 기본 러닝이 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런이 다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컴퓨터로 구동하신 것이 아니라 장비로만 구동하셨다면 데이터는 장비에만 저장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컬렉트 리절트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USB를 꽂으신 다음에 각 엑스페리먼트를 해당 엑스페리먼트 선택하신 다음에 세이브 투 USB 버튼을 누르시면 USB로 데이터 익스포트가 되니까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다른 컴퓨터에서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템플레이트의 프로토콜을 보는 것은 여기 뷰 템플레이트 버튼이라는 걸 누르시면 각각의 템플레이트 파일이 어떤 프로토콜로 진행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눌러서 뷰 버튼을 누르시면 죄송합니다. 이게 384 블럭이 아니라서 지금 선택이 안 된 거고요. 96일 멜트 커브라는 걸 뷰 버튼을 누르시면 하나만 뷰 버튼을 누르시면 프로토콜이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는 이런 프로토콜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브라우즈 익스페리먼트는 어떤 실험을 할 것인지 기존에 돌렸던 익스페리먼트가 있으면 그것을 데이터로 컬렉션 해온다거나 아니면 새로 프로토콜을 저장하지 않은 그런 프로토콜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세팅즈 들어가시면 세팅즈로 들어가시면 이 장비에 대한 장비의 컨피규레이션이라든지 숏컷을 새로 만드신다든지 시간 설정을 새로 하신다든지 하는 이런 세세한 메뉴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툴스에 들어가시면요. 그리고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아니면 폴더를 새로 만들거나 업된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장비 운영 툴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탠드 언론이 되는 장비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기존의 리얼타임 PCR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장비 자체는 에러가 거의 없습니다. 장비 자체는 저희가 장비 자체를 수리한다는 건 결국 너무 오래돼서 한 5년 이상 사용하셨을 때 뭐 먼지가 낀다든지 아니면 필터가 좀 오염이 된다든지 이런 식의 교체 말고는 장비 자체의 고장은 거의 없는데 반해서 컴퓨터가 이제 고장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컴퓨터는 팬이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개인 컴퓨터도 2년, 3년 이상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컴퓨터가 이제 노후화돼서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컴퓨터가 말썽을 일으키는 것 중에 가장 큰 주된 원인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존에 저희 이 장비의 전신이었던 75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면 런을 돌릴 수가 없는 그 750 장비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바이러스가 왜 걸리느냐? 저희 기존에 갖고 있는 7500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까는 걸 권장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장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장비 컴퓨터도 마찬가지인데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까시면은 실시간 감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켜져 있기 때문에 램을 소모하기 때문에 실제로 런을 돌리실 때 실시간 데이터 주고받고 하는 도중에 에러가 발생해서 중간에 끊기거나 스파이크가 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까는 걸 권장을 안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한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국산 바이러스 백신을 까셨을 경우에는 저희 리얼타임 PCR 돌리는 그 핵심 파일 몇 가지를 바이러스를 인식을 해서 웜이나 이런 걸 인식해서 강제로 지워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 개를 지워다 보면 소프트웨어를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까는 걸 이제 지양을 해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USB로 데이터를 옮기고 하다 보시니까 USB에 바이러스가 별거 아닌 바이러스, 웜이라든지 별거 아닌 것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컴퓨터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서 장비를 못 쓰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컴퓨터를 아예 포맷을 하신다든가 이런 식의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을 거치셨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컨스튜어 6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얼론이 가능한 장비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하실 동안에는 장비 자체만으로 돌리시고 선생님들 개인 컴퓨터에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USB로 데이터를 옮기고 하다 보면 바이러스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장비도 그럼 USB 포트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 걸릴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운영 체제가 다릅니다. 지금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7 윈도우 기반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깔려 있고요. 지금 장비는 리눅스 기반 시스템으로 장비가 돌아가기 때문에 윈도우 바이러스가 USB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꽂으시면 장비는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악의적으로 누군가 리눅스에 관련된 바이러스를 USB에 담아서 꽂으신다면 그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장비가 바이러스에 걸리진 않으니까요. 그건 염려하지 않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비 주의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험을 하시다 보면 지금 아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개인 랩에도 지금 다 리얼타임 PCR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거면 그러면은 크게 이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리얼타임 PCR은 일반 PCR과는 다르게 광학 장비이다 보니까 실험하실 때 이런 플레이트나 튜브에다가 아무데도 라벨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스플래시 베이스를 사용하셔서 플레이트가 바닥에 닿지 않게끔 이렇게 놓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A4지에다가 따로 마련을 하셔서 어느 웰에 어떤 샘플이 들어간지를 어사인을 해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럭이 이제 384의 블럭도 가능한 장비 384의 블럭도 구입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384의 블럭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특히나 384 같은 경우에는 로딩을 하시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로딩을 했는지를 잊어버리실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이제 집중을 하셔서 담소를 나누지 마시고 이제 실험하실 때는 집중하셔서 실험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한 가지는
96일 플레이트는 로딩을 하시면 그것이 바닥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벽면에 묻었는지 보기가 굉장히 편함의 반면에 384일 플레이트는 이게 바닥에 붙은 건지 천장에 붙은 건지 확인하시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센트리퓨즈를 이용해서 스핀다운을 시키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스핀다운을 진행을 안 하시면 중간에 증폭 곡선이 중간에 꺾여서 내려간다가 아니면 갑자기 중간에 꺾여서 올라간다거나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래쪽에 버블이 큰 것이 있어서 진행되다 그 버블이 터지면서 용액이 공중부양되어 있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뚝 떨어지면서 데이터 컬렉션 포인트가 달라지다 보면 그 형광이 급격도로 꺾여서 내려간다든가 꺾여서 올라간다든가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스핀다운만 깨끗하게 진행하시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 지켜주시면 데이터 되시는 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는 지금 앞에 계신 분들만 보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제가 오후에 다시 그 데이터 분석하실 때 다시 제 노트북으로 켜서 빔 프로젝트에 다 화면에 크게 보일 수 있게끔 다시 오퍼레이팅 하는 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본 소프트웨어 베이스 자체가 저희 기존의 리얼타임 PCR ABI 장비와 인터페이스가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장비를 사용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큰 어려움 없이 쉽게 접근해서 런을 돌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 기존의 장비들도 저희 ABI 장비 사용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다른 회사 장비? 7500이 두 대인가? 한 대인가 두 대인가 있죠. 네. 7500도 이제 기존 꽤나 오래전에 사용하셨던 분들은 1점대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2점대 이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2점대 이후 버전이시라면 지금 이 소프트웨어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트레이를 여시려면 지금 기존의 7500이라든지 스텝1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장비를 만져서 이렇게 서랍을 꺼낸다든가 트레이를 여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컨센서 6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버튼이 없고 버튼을 누르시면 트레이가 이런 식으로 열려서 나오게 됩니다. 이 트레이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를 A1이 끝쪽에 A1과 맞게끔 맞춰서 넣으시고 다시 닫힌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는 것이고요. 혹시 만약에 튜브를 사용하신다면 이 패스트 96의 플레이트라고 하는 이 판넬을 제거하시고요. 튜브 올리라고 적혀있는 트레이를 넣으시고 그 위에 그 카세트라고 해서 96개의 구멍이 뚫려있는 그 스텝1 플러스용과 또 비슷하게 생긴 그 트레이가 있습니다. 저기 여기 튜브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패스트 튜브 스팁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A1이 이쪽 A1 쪽으로 가게끔 맞춰서 넣으시고 담궈주시면 되고요. 근데 튜브가 그냥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튜브에는 베리플렉스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트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트레이를 A1번이 양쪽 끝에 가게끔 맞춰 놓으신 다음에 튜브를 삽입해서 러닝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플레이트로 진행할 거니까 이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384L도 마찬가지로 이 블럭이 또 트레이가 따로 제공이 되고요. 384L 전용 트레이를 놓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384L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84L 플레이트 그대로 이렇게 살짝 얹어 놓으신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튜브 써요? 플레이트 써요? 플레이트 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튜브로 쓰시는 것보다 플레이트 쓰시는 것이 레졸루션이 좀 더 좋게 나옵니다. 그것이 플라스틱 웨어의 차이가 아니라 결국은 커버를 튜브 같은 경우에는 캡으로 옵티컬, 저희 옵티컬이지만 캡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플레이트 사용할 때는 필름을 덮기 때문에 필름이 투광도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텐시티가 좀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필름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저희 스펙보다 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캡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가끔 램프 수명이 다 돼갈 때쯤에 되면은 빛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가끔 이슈 제기하신 분들이 튜브로 하니까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플레이트로 하니까 데이터가 나온다. 이게 플라스틱 웨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슈를 제기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플라스틱 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램프를 교체하셔야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트레이가 튀어나오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왔다 빠르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띄워 놓으셔야지, 안 그러시면 모니터에 걸려서 이제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만 조심해 주세요. 네, 그럼 소프트웨어 설명하기 앞서서 믹스처 지금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시니까요. 이걸 센트리피지 돌리고 런을 하면서 어사인하고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회사 제품은 아닌데요. 리얼타임 PCR 하시는 분들 플레이트 센트리퓨즈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여신 다음에 이제 플레이트를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넣으셔서 진행하시면 플레이트만 넣고 진행하실 수 있는 센트리퓨즈가 됩니다. 밸런스를 이것도 맞춰주셔야 되고요. 이런 플레이트 센트리퓨즈가 없으실 때는 사실 그냥 큰 스윙 버킷 로터에 버켓을 교체해서 플레이트를 통째로 넣을 수 있는 센트리퓨즈가 있으시면 굳이 이런 걸 따로 별도로 구매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공동장비실이 여기 자리에 나오신다면 그냥 믹스처를 다 만드신 다음에 여기 와서 센트리퓨즈 간단하게 돌리셔서 런 돌리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스핀다운이기 때문에요. 한 1500rpm에서 한 1분 정도만 돌려주시면 깨끗하게 이제 스핀다운이 됩니다. 사실 1분까지도 안 돌려도 스핀다운이 가져요. 뒤에 계신 분들 이쪽으로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로딩 하는 게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죠?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기계에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게 보이게. 네, 이런 식으로 센트리퓨즈 돌리신 다음에 앉으신 분들이 좀 더 가까이 가세요. 센트리퓨즈를 돌리신 다음에 혹시 벽면에 묻어있는 샘플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지금은 셋 플레이트를 지금 밸런스를 넣는데요. 나중에 한번 돌리셔서 버리실 플레이트 하나를 그냥 밸런스용으로 남겨두셨다가 매번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장비를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는 여기 보시면 콘스튜디오 리얼타임 PCR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나중에 사용하시게 될 프라이머 익스프레스 3.0이라고 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만 지금 장비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고 나머지는 기본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이시거든요. 그걸 그대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스튜디오 리얼타임 PCR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장비와의 커넥션을 시도하면서 소프트웨어가 구성이 됩니다. 장비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부팅이 되면서 칼리브레이션이 지금 최신 상태로 되어 있는지 램프의 상태는 괜찮은지 뭐 블럭 상태나 이런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면서 부팅이 되고요. 소프트웨어를 키우시면 이와 같은 기본 베이스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 이제 콘스튜디오 6 플렉스의 기본 베이스 바탕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모든 조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장비 메인터넌스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여러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그 중에서 런 밑에 인스트루먼트 컨솔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누르시면요. 이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것이 장비를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관리 창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278860298이라고 하는 장비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비 시리얼 넘버에서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걸 더블 클릭을 하시면 뭔가 체크를 하면서 새로운 창이 하나 더 열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칼리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점검을
최근에 언제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ROI, 백그라운드, 유니포미티, 형광 다이 칼리브레이션, 노멀라이제이션이 지금 8월 20일 날 다 칼리브레이션이 됐다는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램프는 지금 총 6시간을 사용했고, 그리고 블럭에서 사이클이 총 52사이클 정도 돌아갔다라고 하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비를 구입하신 이후에 뭐 한 번도 돌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벌써 6시간이나 사용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장비를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하고 RNSP라고 해서 장비의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오는지에 대한 테스트 플레이트를 하나 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램프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램프 사용 시간이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템플레이트는 지금 블럭의 온도가 블럭의 온도 25도, 히트 커버의 온도 60도씨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터넌스 보시면 ROI, 96개를 제대로 포메이션을 하고 있는지, 백그라운드에 오염은 없는지, 유니포미티, 96L의 온도가 유니폼한지, 아니면은 다이 칼리브레이션, 사이버 그린, 레드, 팸, 탐나라는 이런 각각의 형광 다이들이 지금 다 칼리브레이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노멀라이제이션은 팸, 락스, 빅 락스, 팸과 락스가 동시 들어갔을 때 서로 간섭되는 양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해둔 칼리브레이션이라든지, 최근에 돌렸던 RNSP 런에 대한 정보, 그리고 칼리브레이션 리마인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칼리브레이션 리마인더는 지금 8월 20일 날 칼리브레이션이 진행됐기 때문에 180일이 지난 2015년 2월 16일이 되면 칼리브레이션을 다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서 칼리브레이션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걸 알림창 설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180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180일마다 뜨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다, 나는 정말 180일마다 칼리브레이션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숫자를 변경하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경고창이 뜨게 되니까요. 그거는 조절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닫고서 다시 기본 화면으로 넘어오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런을 진행하실 때는 보시면은 뭐 템플레이트라든지 퀵스타트라든지 하는 것을 누르시면 빠르게 런을 돌릴 수 있습니다만, 이 퀵스타트 버튼은 그 장비 모니터 자체로 런 돌리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떤 웰에 어떤 샘플이 들어가고 어떤 타깃이 들어가는 것까지 세세하게 설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런을 돌려놓고 나중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재분석을 하겠다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는 셋업에 있는 익스페리먼털 셋업이라는 걸 많이 눌러서 사용을 하십니다. 이 익스페리먼털 셋업은 750이나 스텝1 플러스의 어드밴스 셋업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익스페리먼털 셋업을 누르시면 이와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창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기존의 스텝1이나 750의 2.0대 버전과 거의 유사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왼쪽에 보시면 셋업 창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서대로 하나씩만 조정해 주시고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셋업의 제일 위에 있는 Experimental Properties라고 하는 것은 이 실험의 정의를 내려주는 아닙니다. 파일의 제목은 무엇인지, 실험의 이름은 무엇인지, 어떤 메소드로 런을 진행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주는 것인데요. 보시면 Experimental Name은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에 시간이 몇인지를 파일 이름으로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4-0827 지금 10시 30분이니까 10시 30분 31초.eds.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이 기본적으로 될 것이고요. 이걸 바꾸시고 싶으시면 그냥 클릭하셔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코드 유저네임 커멘트는 옵셔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입력을 하신다면 나중에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아마 좀 보기가 편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굳이 입력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그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있느냐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컨스튜디오 6플렉스, 7플렉스 그리고 비아7이라고 하는 세 가지 장비의 공용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세 가지를 다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구입하신 장비는 컨스튜디오 6플렉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6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록 타입이 384L이냐 96L이냐 패스트 96L이 있는데 패스트 96L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 96L을 클릭을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실험으로 셋업할 것이냐, 실험 자체가 어떤 종류의 실험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스탠다드 커브라는 건 스탠다드 커브를 이용한 절대 정략법 실험을 할 것인지, 아니면 렐라티브 스탠다드 커브라는 건 스탠다드 커브를 이용한 상대 정략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요셉프도 패스트가 아니에요. 네, 그건 예 상관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스탠다드 커브를 그리지 않고 CT값만 다이렉트리 비교하는 델타 CT 메소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사이버 그린을 실험하신 다음에 이후에 분석하시는 멜트 커브 실험 방식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SMP 제노타이핑, 그러니까 엔드포인트로 그게 그 T인지 A인지 내지는 뭐 A, G인지 C인지 같은 제노타이핑 분리하시는 SMP 제노타이핑을 보실 것인지, 아니면 패소젠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 프레젠트 앱센트 메서드를 선택하신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혹시 실험하실 거는 델타 CT 메서드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진입해션. 네, 그러니까 스탠다드 커브는 없이 그 컨트롤 샘플 대비해서 어떤 약물 처리한 후의 샘플을 엔도젠스 컨트롤 대비해서 타겟 유전자의 발현 양상을 보시는 그런 실험이신가요? 그러면은 그 컴패레이티브 CT 메소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컴패레이티브 CT 메소드보다는 스탠다드 커브 메소드를 더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오후에 이론 시간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스탠다드 커브라고 하는 것은 각 프라이머 이피전시를 보정해서 그것까지 계산을 해주는 것인데요. 델타 CT 메소드로 진행하신다는 것은 모든 프라이머의 이피전시가 100%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몇 배 증가했다, 몇 배 감소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스탠다드 커브 메소드를 권장한다고 말씀드리면 위화감을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번 스탠다드 커브를 그려야 되는 것이냐, 그거는 굉장히 불편하고 낭비적, 소모적인 일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이 컨스튜 6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 매 런간의 베리에이션을 최소화시켜 놓은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돌리셨던 런에 스탠다드 커브가 있으시면 그 스탠다드 커브만 임포트 해와서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스탠다드 커브를 만약 기존에 한 번이라도 그려놓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런을 진행하셨을 때 이것을 델타 CT 메소드가 아니라 렐라티브 스탠다드 커브 메소드로 진행을 하시고, 스탠다드 커브를 다른 파일에서 임포트를 해오시면 마치 렐라티브 스탠다드 커브 메소드로 돌린 것 같은 정확한 데이터를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다시 분석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컴패레이티브 CT 메소드니까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택맨이냐 사이버 그린이냐 아니면 다른 시약이냐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오늘 시약은 택맨인가요? 네. 그 어떤 시약을 썼는지를 이제 입력하시면 되는 란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그린을 만약에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멜트 커브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게 돼 있으니까 이거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택맨의 경우에는 멜트 커브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는 그 시약 자체가, 블럭은 지금 패스트 블럭입니다만 시약이 그 패스트 시약이냐 스탠다드 시약이냐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박사님께서 그 스탠다드 시약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스탠다드 시약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그 96일 위에서 선택한 블럭에 따라서 스탠다드와 패스트도 구별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7500과 7500 패스트 장비를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7500 스탠다드 스탠다드 장비에서는 패스트 시약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500 패스트에서는 스탠다드와 패스트를 둘 다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컨스튜 6 플렉스에서는 블럭 자체는 0.2ml 96L과 0.1ml 패스트 96L이 있지만 사실 램프 스피드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96L 스탠다드 블럭을 장착하셔도 패스트 시약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지금 그 패스트 96L 플레이트를 구입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럭을 구입하셨기 때문에 이 마찬가지로 둘 다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입맛에 맞춰서 실험하시는 스케줄에 맞춰서 시약을 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What is the reagent information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창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실험을 데이터를 내신 다음에 데이터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하실 때 약간 어떻게 보면 밸리데이션, QC의 개념으로 그 시약을 어떤 걸 썼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그걸 좀 팔로우업 하시기가 좀 더 편하시기 때문에 옵셔널로 하나 넣어 놓은 것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뉴로 하신 다음에 어떤 시약을 썼고 이름이 무엇이고 파트 넘버, 라트 넘버, 그 각 시약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언제였는지를 입력해 놓으시고 하신다면 나중에 데이터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혹시 시약의 문제는 아닌지 좀 더 쉽게 팔로우업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기존에 없던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셔도 되고 사용을 안 하고 무시하고 진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 파일 이름 확인한 것과 장비 설정, 블럭 설정, 실험 설정, 시약 설정, 그리고 속도 설정 정도 하고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스펠링 펄펄타이즈는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파인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 디파인에는 어떤 타겟을 썼고 어떤 샘플을 썼는지를 지정해주는 란입니다. 타겟이라는 것은 이제 유전자 이름을 입력하시는 란이 되겠는데요. 유전자 이름이 그러면 지금 이거는
UBC CYP7A1이라고 하는 것이 다 유전자 이름이신가요? 그리고 그러면 샘플은 햅지2랑 AML12 그리고 이게 두 가지가 샘플은 두 가지가 이렇게 들어간 것인가요? 그래서 한 게 아니라 그 써져 있는 대로 아마 다 돼 있었어요. 두 가지. 샘플은 두 가지요. 네. 그럼 타겟은 지금 UBC라고 하는 샘플이 있고요. 그리고 CYP7A1이라는 것이고요. CYP8B1 CYP27A1 FGF 네. 샘플이 여긴 다르다고요? 아니 이거 요거는 이쪽이 휴먼이고 네네네. 이름이 양아. 예. FGF 191 1호 뭐 이름 크게 상관없어요. 예네. 그리고 FXR NRO D2 그다음에 HNF A NHF라고 하시면서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까지 19고 이거 15. 네. 네. 다 빼민 거죠. 네. 그렇게 타겟 이름을 다 지정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넣은 것처럼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지 않습니까? 이걸 매번 이렇게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이것을 Save to Library인 걸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 UBC라고 하는 뭐 이런 가려도 그렇게 선택하신 것들을 다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저장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저장을 시키시면 나중에 Import from Library라는 걸 누르시면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저장된 그 타겟 이름들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불러들이셔서 어사인해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좀 권장을 해드리는 것이요. 나중에 실험을 한 번 실험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개체나 다른 뭐 마우스나 이런 데서 추출해서 또 다시 실험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타겟을 같은 타겟으로 돌리셨다고 어사인 해주시면 나중에 스터디 기능 하실 때 어사인 다 합쳐서 분석을 하실 때 좀 더 용이하고 좀 편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결국 같은 타겟으로 봤다라는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저장을 해놓고 분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저장은 런할 때만 저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열으셔서 이 화면을 보시면서도 다시 재저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언제든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리포터가 팸인지 빅인지 이런 걸 선택하시면 그걸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샘플도 마찬가지로 뉴 버튼 누르신 다음에 샘플 이름이 하나가 햅지2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AML12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신 다음에 Save to Library라는 것도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되고 불러들이실 때도 이렇게 Import from Library라는 거 누르시면 불러들이셔서 다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Biological Replicate 그룹이라고 하는 란을 하나를 더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런을 돌릴 때는 컨트롤 샘플이 무엇이고 타겟 샘플이 그러니까 그 익스페리멘탈 샘플이 어떤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컨트롤 샘플 여러 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만약에 마우스를 1, 2, 3번이 정상인 마우스였고 뭐 4, 5, 6번이 환자군 마우스였다라고 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마우스 중에서도 1번 마우스를 기준으로 컨트롤 2번, 3번 마우스, 환자 4번, 5번, 6번 마우스에 대해서 다 비교를 해줍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컨트롤 1, 2, 3번 마우스는 통틀어서 다 컨트롤이기 때문에 묶어서 다시 분석해주는 툴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 바이올로지컬 리플리케이션 그룹이라는데 컨트롤 1, 2, 3번 마우스가 정상인 그룹이다라고 해서
그 리플리케이션 그룹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그걸 통째로 묶어서 그 컨트롤 샘플들끼리의 평균값과 그 환자군 샘플끼리의 평균값을 서로 비교해서 데이터를 내주는 그런 분석 방법도 가능하니까요. 그거는 이 바이올로지컬 리플리케이션 그룹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어널리시스 세팅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레퍼런스 샘플은 무엇이고 엔도전스 컨트롤은 무엇인지를 설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레퍼런스 샘플이라는 건 기준이 되는 것, 내가 어떤 약물을 처리한 이후를 비교할 것이다 그러신다면 약물을 처리하지 않은 것이 컨트롤이 되는 것이 될 것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떤 것이 컨트롤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햅지2하고 마우스라고 하셨는데 네. 얘가 컨트롤이라고 하고 아니요, 그건 물만 넣은 네거티브 컨트롤. 아, 이게 지금 햅지2도 1번, 2번, 3번. 네, 아, 5번까지 각각의 있고, 컨트롤이 네, 있는 여기 거군요. 컨트롤 있고 마우스의 컨트롤이 여기 있는 거. 아, 네, 이렇게 해서 좀 아, 그럼 이게 햅지2가 아니라 햅지2의 컨트롤 13624라고 하는 이름으로 따로 넣어야겠네요. 뭐,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얘가 이제 기준이 되는 비교. 네네. 네거티브 컨트롤 네, 물만 네거티브 넣었던. 컨트롤. 네. 네. 아, 제가 이 시트지를 좀 잘못 보고 이해했는데요. 지금 햅지2하고 AML10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놓고 햄프로 비교한 거 맞는데 햅지2에서도 각각 컨트롤과 1시간, 3시간, 6시간, 24시간이 있고 AML12라는 것도 그 컨트롤과 1시간, 3시간, 6시간, 24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지정을 하셔서 햅지2의 1시간 의 3시간 의 6시간 24시간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이게 1시간 2시간 24시간 이렇게 입력을 다 해주시고 지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 샘플은 기본적으로 이제 햅지2로 지정을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햅지2와 1, 2, 3, 4 1, 2, 3, 1, 3, 6, 24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하시고요. 그걸 저장을 하신 다음에 재분석하실 때 햅지2가 아니라 AMG12의 컨트롤로 다시 레퍼런스 샘플을 잡으신 다음에 그것에 대비해서 또 따로 분석을 하시고 이렇게 분석을 따로따로 나눠서 2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도전스 컨트롤은 혹시 엔도전스 컨트롤은 어떤 건지 유전자 UBC인 건가요? 네. 여기서 유전자 중에 UBC라고 하는 것을 엔도전스 컨트롤을 놓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마스터 믹스에 항상 모든 웰간의 베리에이션을 잡아주기 위해서 파이페팅 에러라든지 현관값의 에러를 잡아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것이 락스라고 하는 패시브 레퍼런스 다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 ABI사의 마스터 믹스 사용하실 때는 이 패시브 레퍼런스를 그냥 락스로 놓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저희 ABI사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 타사 제품에서 레코멘드 해드리는 대로 락스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은 이걸 클릭하셔서 넌으로 놓고 진행을 하시면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설정 모든 것이 일단 넌을 돌리고 난 이후에 다시 지정을 하셔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이 다 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사인으로 내려가시면 되는데 이 어사인은 실제로 이 샘플들이 96L에 어떤 식으로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 건지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햅지2의 컨트롤 1이라는 것이 이 첫 번째 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햅지2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에는 햅지2의 첫 1, 세 번째는 햅지2의 6, 네 번째는 햅지2의 24, 네. 죄송합니다.
여기는 3, 여기에는 6, 여기에 헵지 24, 7번에는 AML, 8번에 AML의 1시간, 9번에는 AML의 3, 10번에는 AML의 6, 11번에는 AML의 24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외래는 UBC가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CIP7A1, 세 번째는 8B1, 네 번째는 27A1, 그리고 다섯 번째 중에서도 6외까지만 FGF19가 들어갔고요. 여기 6개는 FGF15가 들어갔고요. F번은 FXR, G번은 NORD2, H번은 HNF4A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네거티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 샘플 이름 넣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태스크를 N으로 놓으시면 이것이 네거티브 컨트롤 들어간 겁니다. 기본적으로 샘플 자체가 물만 넣었다고 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요. 그 에러나 이런 걸 잡기가 굉장히 용이하게끔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셔서 컨트롤을 다 N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인 그 런 메소드로 내려가시면 돼요. 그러면 런 메소드가 기본적으로 저희 택맨 기준으로 해서 택맨의 스탠다드 시약을 사용하시면 기본